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75페이지 벌칙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우리가 이제 보통 과태료를 행정질서벌이라고 불러요. 행정질서벌. 자, 행정형벌의 개념. 행정형벌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는 형법상의 형벌을 의미한다. 자, 어쨌든 행정형벌이라고 불렀는데 결론은 형벌이에요. 이것도 형벌. 그럼 형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론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뭐냐? 형법입니다. 형법. 그 형법은 죄와 벌에 관한 법이에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죄와 벌에 관한 법이 형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형법은 결론적으로 뭔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처벌하겠다라고 써놓은 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처벌을 하다 보면 인신구속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라든가 어떤 신체적인 자유 이런 기본권을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침해할 수가 있어요. 형벌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행사할 때는 항상 그런 기본권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원리 원칙들이 있습니다. 형법에도.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죄형 법정주의 같은 것들이에요. 죄와 형벌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데서 가끔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지탄을 할 만한 그런 사유인데 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야. 그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의 다른 말입니다. 그게 법이 없으면 죄 없고 형벌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 행정형벌에도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행정질서벌에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행정형벌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형법에서 말하는 그런 형벌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형법에서 말하는 그런 원리 원칙들, 대개 그런 원리 원칙이 대개 형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칙들이. 그래서 형법 총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는 행정형벌은. 행정질서벌은 다소 그런 게 적용되지 않는다. 좀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벌금 500만 원에 처했는데 과태료 300만 원 나왔어. 벌금도 500만 원 처분하고 과태료도 300만 원 처분했어. 한 사안에 대해서. 어때요? 내가 어떤 짓을 하나 했는데 그 짓 때문에 벌금 500만 원 처분 재판받았어. 벌금 500만 원 형사재판. 자, 그런데 행정청에서 과태료도 300만 원 처분을 해버린 거야. 억울해요? 안 억울해? 너는 500만 원만 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과태료 300만 원까지 냈어. 자, 우리가요 하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런 처벌을 2개 이상 하는 걸 이중처벌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중처벌은 금지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가혹한 거잖아, 사실. 자, 그러면 지금 벌금 500만 원 한 거하고 과태료 300만 원 한 게 이게 이중처벌이냐 이 얘기예요. 이게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면 이중처벌은 금지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형벌이란 거하고 행정질서벌이란 건 지도 원리도 다르고 적용되는 원칙도 다르기 때문에 둘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대법원이나 이런 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2개를 한꺼번에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금 500만 원에 과태료 300만 원 처분도 동시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행정질서벌에 동그라미 3번 가보시면 거기에 병과가 가능하다라는 걸 열심히 설명해 놨습니다. 자, 형벌 플러스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우리나라는 또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있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의견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 헌법재판소는 보다 더 기본권, 국민의 인권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헌법 입장에서 주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은 이런 거 이중처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그렇지가 않아. 법원에서는 이거 뭐 이중처벌 아니다. 병과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구만.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행정형벌.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죠.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행정형벌, 그러나 두 번째 줄,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징역형을 받지 않는 한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소 사유가 아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과하게 되며 라는 말이 있죠. 형사소송 절차.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벌금 500만 원은 너 벌금 500만 원이야 라는 말은 누가 할까? 과태료 300만 원 네 라는 얘기는 누가 할까? 이거는 행정처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정질서벌이고. 이거는 형벌이야. 형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죄를 졌어. 그럼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잡아가.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합니다. 누구 지휘하에? 검사 지휘하에 수사를 해요. 그래서 요게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검사가 이거를 기소합니다. 공소를 제기해요. 그럼 재판이 시작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어디에다 써놨느냐? 형사소송법에 써놨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렇게 돼. 그럼 재판을 통해서 결국은 얘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얘가 죄가 있다면 형벌은 뭐로 해야 되느냐? 징역으로 해야 되느냐? 벌금으로 해야 되느냐? 이건 결국은 무슨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와. 재판 과정에서 그 모든 걸 결정하는 최종 결정하는 사람 누구예요? 판사님이죠. 그렇죠? 이건 판사가 결론 내리는 거예요. 너 벌금 500만 원이야 라고 판결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법원에서. 이거는 등록관청이든 이런 행정청에서 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한다 했으니까 법에 이런 경우에 과태료 이만큼 처분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과태료 처분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재판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받아서 과태료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유가 있으면 이 행정청에서 판단해보고 얘는 처분해야겠구만 해서 과태료 처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은 완전히 그 하는 주체도 다르고 나오는 방법도 다 달라. 그래서 여기 재판 절차는 형사재판은 대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갑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이게 부과가 되는 거야. 이에 반해서 이거는 행정처분이라는 일종의 그 절차를 통해서 처벌이 되는 겁니다. 처분이 되는 거예요. 처분. 차이점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위반 형태하고 형벌사항 봅니다. 일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세 가지 있습니다. 자, 무등록, 그 다음에 부정등록, 그 다음 세 번째 금지행위 중에 금지행위 7개 중에 후반부에 3개 있는 게 더 세죠? 금지행위 7개 중에 앞에 4개보단 뒤에 있는 3개 더 있는 게 3개 있는 게 더 안 좋다고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가 3년 3천만 원 이하에 그 뒤에 3개가 들어가는 거야. 증상투. 그래서 입주자 저축이라든가 주택 상환 사채, 철거 확인서 이런 것들, 이런 걸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증서를 거래하는 거. 그 다음에 쌍방대리, 직접 거래, 직접 계약, 자기 계약 금지되어 있죠. 그 다음에 투기를 조장하거나 이런 거, 중간생략 등기나 이런 걸 통해서 투기를, 전매를 통해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뭐야?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3년 이하 3천만 원은 그 굳이 하자면 무부금 해가지고 무등록, 부정등록, 금지사항 3가지, 무부금 뭐 이렇게 써놓으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은 1번부터 14번까지 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양도, 자격증 양도나 유사명칭 사용이나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따로 저기 안 하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 그 굵은 글씨로 돼 있으니까 그걸 따서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벌 규정 가면 양벌 규정. 우리가 양벌 규정 얘기는 왜 나오죠? 자,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가 뭔가를 잘못했어.
거기 나와 있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짓을 했어. 그럼 얘를 형벌을 가하면 되죠. 그쵸? 누굴 또 붙잡고 뭐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뭐 얘 잘못했으니까 얘 배우자도 처벌해? 배우자가 뭔 죄야. 그쵸?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얘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밑에다가 소속공인중개사를 뒀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근데 문제는 얘가 열심히 뭘 한다고 나가면서 사고를 친 거야.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짓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얘한테 형벌을 가야겠지. 3년 3천만 원, 1년 1천만 원. 이 둘 중에 하나 해당되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 재판받아. 재판받아가지고 판사가 징역 몇 년 또는 벌금 얼마 이렇게 재판 결과 판결이 나온다고. 근데 이렇게 되면 얘만 탓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얘가 이런 짓을, 이런 죄를 짓는 짓을 못하게끔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얘한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그걸 소홀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얘가 한 짓에 대해서 사실 잘못한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얘를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거. 그래서 만약에 얘를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관리 감독을 다 해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 관리 감독은 다 한대. 얘는 또 그 정도는 했어. 그런데도 얘가 그걸 뚫고 하지 말란 짓을 한 거야. 이것까지는 얘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이럴 땐 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얘가 상관이 있냐? 그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버리면 얘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야. 그럴 때 얘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양벌 규정 적용하는, 양벌 규정으로 해가지고 얘를 처벌하는 근거가 그거야.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얘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얘는 그럼 뭘 잘못했느냐? 얘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 이 얘기야. 얘가 이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얘가 한 건 아니야. 얘가 한 건 아니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데 못하게끔 말릴 위치에 있는데도 못했다는 게 그게 죄라는 얘기지.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는 3년 이하 3천만 원짜리야. 그래서 얘는 2년 이하 2년짜리 징역을 처분을 받았어, 판결. 그럼 얘가 지금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대. 얘를 처벌을 해야 된대, 양벌 규정에 의해서. 그럼 얘는 징역형이 갈까 벌금형이 갈까? 절대로 징역형 처분 안 합니다. 이때 벌금형으로 해요. 벌금형.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때는요, 얘가 징역을 받건 벌금을 받건 상관없고 일단 얘를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얘는 징역형에 처하지는 않아요. 벌금형에 처하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벌 규정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얘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처벌한 그 죄에 있는 벌금형에 처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양벌 규정에서 처벌받을 때는 절대로 징역 처분은 안 나옵니다. 벌금형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177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구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게 지금 설명한 거야.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그 조에 있는 벌금형으로만 처벌합니다. 그 밑에 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으리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얘를 처벌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 얘도 잘못이 있는데 다른 잘못 말고 얘를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잘못. 그런데 그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이런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도 없다. 자, 문제 한번 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획부터 리을까지, 예? 기획부터 리을까지 전부 다 벌금형, 형벌 또는 그러니까 1년짜리든 3년짜리든 그걸로 구성을 해놨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3년 3천만 원은 간단하잖아. 3개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3개만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3개만 찾아내면 나머지가 1년 1천만 원 아닐까? 리을본 보세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금지, 무부금의 금지 행위에 증쌍투, 쌍방대리 직접 거래 여기 들어가죠. 3년 3천만 원짜리 규정이죠 이거. 그래서 리을이 3년 3천만 원이고 나머지 기흥리 이것은 전부 1년 1천만 원짜리. 이 문제는 28회니까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나왔어요. 이 문제를 보고
야, 이딴 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는 거야. 뚫어지게 쳐다본 결과 아, 그렇다면 이거 4개 다 일단은 3년이든 1년이든 해당되겠구만. 그러면 3년짜리만 속아내면 나머지는 전부 1년짜리겠네. 아, 마침 내가 3년짜리를 기억하고 있구만. 근데 3년짜리 기억 안 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지 이제. 그래서요, 거기 앞에 그 머리 글자 따고 이렇게 막 외우는데 무턱대고 막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일단은 뭔가를 외워야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외워야 된다 그러면 양이 적은 쪽으로 외우는 게 당연히 순리죠. 그렇죠? 이상하게 그걸 양이 많은 쪽으로 외우고 계신 분들이 있어. 뭐하러 힘들고 그렇게 해. 양이 적은 쪽을 기억하시는 게 더 낫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서벌 과태료 갑니다. 우리가 과태료라는 말은 질서벌, 행정질서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건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야. 다른 데서도 뭐 행정법 분야든 어디든 이렇게 다 얘기할 때 우리가 과태료는 되게 행정질서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법 총칙적 규정 또는 형법에서 적용되는 원리 원칙들이 이 행정질서벌 부과하는 데는 별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이 법에서 말하는 질서벌의 종류, 과태료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오른쪽에 위반 형태와 과태료 금액 나오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쭉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도 아까 우리 정지처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지처분. 두 가지 가중할 때 2분의 1 한돈에서 가중하는데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이게 과태료 할 때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가중, 감경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럴 때 2분의 1 한돈에서 한다. 그러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할 때는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할 때는 1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뭐 나온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부과 기준 보시면 과태료 두 번째 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과태료 총액은 500만 원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밑에 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에 가보면 부과 기준에 또 똑같아요. 2분의 1 한돈에서 늘리거나 할 수 있는데 거기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500만이라는 말 지워버리시고 100만 원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만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과태료 처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앞에 우리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 이거하고 과태료 처분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비교적 이쪽이 조금 더 가벼운 것들이에요. 가벼운 것들. 앞에 업무 정지 처분 정도 할 정도면 굉장히 센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따로 저기 머릿말 따고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자료 거기서 좀 표시를 해가지고 하시던가 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셔서 그럼 이제 과태료 부과 누가 부과하고 누가 징수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또 문제가 되겠어요. 자, 180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그 과태료 500만 원짜리 가보면 거래 정보망 사업자한테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처분하는 거 있어. 거래 정보망 사업자한테는 100만 원짜리 시시하게 안 합니다. 500만 원 이하짜리 가요. 자, 그러면 거래 정보망 사업자한테 500만 원 이하짜리 과태료 처분할 땐 누가 해야 될까? 얘 관리 누가 해?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협회도 누가 관리해? 공인중개사협회. 협회 누가 관리해요? 시도지사가 관리할까? 협회를 어느 지역에 특정된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전국구잖아요, 협회가. 누가 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니까 협회한테도 과태료 물릴 일이 있을 때는 누가 물리면 돼? 지금 180페이지 메뉴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연수교육 이제 받아야 되죠. 개설 등록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 연수교육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하게 되면, 안 받고 그랬을 때 과태료 처분하게 되면 누가 해야 돼? 이거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자격증 반납해야 되는데 안 했어. 과태료 처분한다고 그랬죠? 100만 원 이하. 그것도 누가 해야 될까요? 자격증이니까 시도지사.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들어가는, 등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누가 하면 돼? 등록관청.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가 아닌 것은 뭔지 한번 봅니다.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거 과태료 처분할 수 있을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에 이런 걸 썼어. 쉽게 얘기하면 무등록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어떤 행정처분 할 게 없어. 과태료 처분 못해. 형벌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 형벌. 그래서 거기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인중개사 법을 끝냈습니다. 그렇죠? 큰 산 하나 넘은 거야. 뿌듯하지 않아요? 왠지 뿌듯하지 않아? 뿌듯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거네. 응? 뿌듯해야 되는데. 그죠? 자, 공인중개사법. 자, 우리가 시험 볼 때 이제 보면 되게 반수 이상은 여기서 나옵니다. 40문제 중에 반수 이상은 여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까지 이제 하면 법률 얘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신고 나오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게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하나 딱 들어가 있었을 뿐이야. 부동산 거래할 때 신고하는 규정이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안 부르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 마치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인중개사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비치고 뭔가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질적인 내용이 하나의 법에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요걸 빼내자. 빼서 새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규정 요것만 빼서 나머지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부르고 그거 규정만 빼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름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딱 했는데 조문이 한 개밖에 없어. 얼마나 썰렁해. 그쵸? 썰렁하잖아. 그래서 계속 가려고 왔더니 너무 썰렁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몇 개를 좀 더 하자. 그래가지고 자,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지금 하는 겁니다.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이제 무슨 얘기 하느냐? 앞에 있었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취득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취득하게 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취득해야 되느냐, 절차가 뭐냐, 이런 걸 여기 규정해 놓게 됩니다. 원래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던 거를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빼서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왜? 얘 혼자 너무 외로우니까 넣어놨어요.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동산 공법에 가면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 법률에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내용이 좀 이질적인 게 있는데 그 내용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한두 문제씩 나오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얘기예요. 허가제도. 그쵸? 그 허가제도, 그래서 부동산 거래, 토지거래 허가제도. 그게 국계법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질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 이유는 국계법의 모토는 그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국토를 계획하고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게 기본적인 법인데 그 기본 컨셉이 그거야. 전 국토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구분한 다음에 거기다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높이, 용도 이런 거 가지고 규제를 하자. 이게 기본 컨셉이에요, 이게.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 이거는 사실 좀 이질적인 내용들이야. 그냥 급해서 투기가 자꾸 만연하고 하니까 그거 땜빵으로 해보려고 만들었는데 딱히 넣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국계법에 넣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것도 외롭고 하니까 기왕에 그 이질적이고 좀 하니까 빼자. 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공법에서 이 문제를 푸나? 이 법을 응? 여기서 이걸 푸나? 똑같아요. 거기 있는 거 있죠? 그대로 여기다 옮겨놨어요. 공법에 있던 내용 그대로.
혹시 작년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작년에.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요. 좀 양은 이게 제일 많아. 토지거래 허가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거래를 못한다가 아니라 허가를 받고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법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니들이 그 구역에 있는 토지를 거래를 할 때는 허가부터 받고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거래를 해? 먼저 계약하고 허가 받으러 오죠. 원래 이걸 만들 때는 그걸 생각한 게 아니었어. 이 만든 사람들은. 탁상 행정이지. 자기들 생각에는 그냥 먼저 허가 받고 가서 지들이 계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더 상식에 맞아. 어? 그러니까 법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얘들 니들 그 계약한 거 무조건 안 돼. 먼저 거래 허가부터 받고 해. 뭐 이렇게 강요하기도 좀 그렇고. 백날 떠들어봐야 애들은 계약을 하고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지들끼리 약속을 했는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허가를 아직 못 받은 상태. 그러면서 거기서 돈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야. 분쟁이 발생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문제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하고 관계돼서 문제는 두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유동적 무효 얘기하고 하나는 절차적인 것들. 그럼 주로 이게 공법에 있을 때는 이 절차적인 거 요게 공법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법 규정 주로 가지고 나왔어. 이게 근데 일로 왔잖아. 여기서도 똑같아. 2차 과목은 주로 우리가 2차 과목은 판례를 묻는 것보다는 되게 조문을 가지고 물어봐요. 규정이나 절차 이런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개사 법령 쪽에서 주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동적 무효라는 말 민법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민법에서도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런 조문 같은 거 가지고 묻질 않아요. 주로 그 효력. 그래서 그것이 유동적 무효다. 그러면 계약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계약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부당이득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주로 판례 위주로 해가지고 민법 총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자, 문제 내는 스타일이 먼저 어떻게 경향이 어떤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공부한 거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 어떤 숲에 막 들어가서 열심히 숲을 헤매고 다녀. 숲 전체를 못 보잖아요. 어? 근데 밖에서 숲을 딱 보면 또 숲이 모양을 볼 수 있잖아. 근데 그 안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또 모르잖아. 그렇죠? 다 일장일단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막 그냥 나오네. 열심히 막 이건 무슨 뜻이야 막 하게 했는데 결국은 시험 문제 내는 스타일을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낸다라는 거를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계약 책임이나 뭐 이런 부분들 물어보는 것들 그리고 계약의 효력을 가지고 언제부터 효력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또 이제 맞물려서 가면 중간 생략 등기 같은 거 있죠. 중간 생략 등기는 사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법적 효과가 있어 없어? 그냥 일반적인 동네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어요. 중간 생략 등기를 왜 하는지 아시잖아. 이유가 있죠. 뭔가를 아껴보려고. 그 절세예요? 탈세예요? 절세야 탈세야.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절세라고 그러세요. 아직 취득하기 전에는 탈세라고 그러세요. 자, 중간 생략 등기를 했어요. A, B, C 순차적으로 합의해가지고 A에서 B로 넘어가고 B에서 C로 등기가 가야 되는데 A에서 C로 바로 갔어. C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가져갔어. C는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그게 사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뜻이야. C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토지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다면 중간 생략 등기의 사법적 효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왜? 여기는 거래마다 허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점프한 거래만 허가받은 거잖아 지금. 이전 등기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합의한 건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는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민법 쪽에서 물어보는 거고 우리 쪽에서는 이제 뭐 하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으라고 그랬어. 그럼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되느냐 이런 거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투기를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실수요자들이 여기서 토지를 거래한다. 이거는 적극적으로다가
장려를 해줘야겠지. 허가해주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들이 그렇게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앞에 와서는 난 내 집 지으려고 지금 사는 겁니다. 그래 놓고 집을 안 지어. 허가해줬더니. 이런 짓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있고 그 허가 기준을 통해서 허가를 받으면 그 사용 의무 기간 같은 것들이 있어. 최소한 뭐 2년 이상은 자기 집을 지어가지고 써야 된다는 둥,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걸 안 했다 그러면 되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제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지 거래를 하려고 양 당사자가 이렇게 실수요자 입장에서 거래를 하려고 허가 신청하러 딱 왔어. 그러면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허가를 해주려고 딱 보니까 이 토지는 지금 여기서 공익사업을 하려는 이 친구들이 이거 필요로 하는 토지야. 그럼 거기다 연락해 줍니다. 야, 이거 판다고 하니까 네가 먼저 사와라. 선매. 그렇죠? 선매 얘기. 이런 것들이 여기선 이제 주로 물어보는 타켓이에요. 유동적 무효 이딴 거 안 물어봐 있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공부를 해야 돼. 둘 다. 어디선가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쟁점들이 물어보는 방향이 뭐냐 이걸 알면 이거 거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에요. 토지거래 허가는. 그리고 여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토지 취득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토지 취득하는 거하고 똑같이 취득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뭐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땐 신고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허가 받아야 된다 이 얘기야. 어떤 경우 허가를 받고 취득하게 해줄까? 일반적인 토지는 그냥 신고만 해도 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신고는 허가받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요건만 갖춰서 이렇게 갖다 내면 통과하는 거야. 근데 허가는 다르잖아. 가서 처분권자,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이 처분권자의 말 한마디에 통과가 결정되는 이런 권한이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저기 DMZ에 가면 민통선 안에 거기 토지를 지금 외국인이 산대. 이 군사상 요충지나 이런 토지들, 이런 부동산을 외국인이 취득한다. 까딱하다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허가 제도를 두게 되는 거예요. 허가 제도.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에 기조가 그거예요. 상호주의라는 말 씁니다. 상호주의. 상호주의라는 말 뭐 어렵게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야. A국의 나라, A라는 사람인데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를 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해주냐면 그 A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대하는 만큼만 해주는 거. 이걸 상호주의라고 그래요.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을 아주 그냥 개처럼 취급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을 왕처럼 대접해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쵸? 상호 교류가 있어야 돼. 교감이 있어야 돼. 우리를 개처럼 봤으면 우리도 개들을 개처럼 보는 거예요. 스님 눈에는 뭐가 보여?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누가 그래서 상호주의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을 대할 땐 기본적으로 이 상호주의가 깔려요. 상호주의. 자, 그러면서 외국인들한테 토지를 취득하게 해줄 땐 신고주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허가주의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신고를 할 때는 이제 그겁니다. 일단 거래를 하고 나서 신고를 하는데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대개 이제 외국인들이 토지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길이 크게 보면 두 가지야. 매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뭐 상속을 받는다든가, 뭐 법원 가서 경매로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자, 그럴 때 이제 보통 계약에 의해서 할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 상속이나 뭐 경매 이렇게 받았다. 이런 것들은 계약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죠. 자, 이랬던 데 어떻게? 6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6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무슨 큰 사고 터지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람을 안 쳐줘. 응? 보호를 안 해주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 나오죠. 다른 나라 국적으로 바꾸는 사람. 자,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으로 바뀌었어. 국적을. 그럼 외국인이잖아. 그럼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됐어. 외국인이 되면 그 재산을 포기해야 돼요?
그럼 누가 국적을 저기 하겠어? 그쵸? 재산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이제는 외국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국적을 바꾸는 순간, 외국인이 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외국인으로서 신고를 해야 돼요. 계속 보유하는 한. 그쵸? 계속 보유하는 한. 그게 이제 보유하면서 신고하는 거. 그것도 외국인으로 바뀐 때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한다. 이런 게 이제 외국인 토지죠. 지금 법에서 얘기할 거 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허가는 그런 아까 군사 요충지나 어떤 기밀, 이런 부동산을 갖다가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조문이 비교적 짧아요, 이렇게. 몇 개 안 돼. 그리고 이거는 더 짧아,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이 얘기죠. 제가 2001년도에 사무실 열었을 때만 해도 저런 제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거민제도라고 그러죠. 시군구청에 가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려면 거민계약서가 있었어야 돼. 거민계약서가 뭐냐? 매매계약서 들고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거민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계약서 보고 그 구청 도장 찍어주는 거야. 이게 거민이에요. 거민. 그러면 그 계약서로 이전 등기 신청 들어가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려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약서잖아. 매매 계약서. 거기에 얼마에 거래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겁니다. 대개 그때만 해도 관행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 실제로 매매 계약을 하죠. 5억에 했어요. 그럼 5억에 해가지고 이거 취득세 소유권 이전 등기 그대로 5억에 했다고 하면 취득세 등록세 어떻게 나와? 거기다가 5억에다가 과표 잡아가지고 세율 들어가. 되게 세게 나오죠. 그쵸? 이걸 개별 공시지가나 이걸 반영해서 하게 되면 확 줄겠지. 그럼 과표가 주니까 똑같은 세율을 곱해도 내야 될 세금이 확 줄겠죠. 취득세 등록세가. 취득세 등록세 그때만 해도 2%씩이었어. 응? 취득세 등록세 2%씩. 그럼 4%예요. 거기다가 교육세니 뭐니 농어촌 뭐 특별세니 뭐 붙으면 되게 4.8%인가 그렇게 냈어. 합쳐서. 4.8%. 5억에 4.8% 얼마예요? 10억에 4.8% 얼마야? 4억 4,800만 원. 맞아요? 10억에 4.8%. 1억이 10%잖아요. 1%가 1,000만 원이고 취득세가 4,800만 원이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5억에 신고했을 때 5억에 개별 공시지가가 5억이야. 그러면 처음에 10억짜리 계약서 이거 거민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맨날 이중계약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억짜리 계약서를 딱 써가지고 그걸 거민을 받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절세하고 있어요? 탈세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중계약서나 이런 걸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금을 탈루하고 절세라는 미명하에 탈세를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도 모자라고, 그쵸? 국민들은 그 중에 이제 또 양심 좀 있는 사람들은 찝찝해 하면서 한단 말이야. 양심을 침해하고 있는 거지, 국가가.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거를 방지하고 세금도 확보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다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거민 같은 거 이제 하라고 그러는데 다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신 거민 계약서 그 규정 자체를 없애진 않았어요. 그 두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둡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안 끼고 그냥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를 했을 때는 이들이 스스로 거래 신고를 하게끔 해놓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거래 신고를 하게끔 했어요. 이 거래 신고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얼마에 거래했냐를 신고하는 거예요. 세금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신고한 금액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전에 계약서 썼겠죠? 그럼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 돼. 특히 핵심적으로 금액을 속이면 안 돼요. 그 금액을 다르게 쓰면 이건 서로 다른 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하게 되고 처벌받아, 여기서. 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일부 특약 뭐 이런 건 조금 다를 수가 있어. 근데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핵심적으로 똑같아야 되는 건 금액이야. 금액.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신고를 하면 신고 필증이라는 게 나와요.
시군구에서 신고 필정이 나와. 그러면 그 신고 필정을 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옛날처럼 뭐 개발 공시지가 이런 걸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 가액으로 신고를 하게끔 유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고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실효성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특히 뭐냐면 저거를 시군구에서 해주다 보니까 거래 신고하려면 구청이든 찾아가야 돼. 그거를 양 당사자가 아니라 개업공증에서 끼면 개업공증에서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벌써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IT 강국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거래 신고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 편리한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런 걸 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투기나 부동산 정책이 잘 안 먹히다는 얘기야. 가격이 잘 안 잡혀. 여러분들 뭐 다 아시잖아요. 관심 있게 봤으면은 2000년대 초반에 그쵸? 부동산 1998년에 IMF 터지고 나서 확 죽죠? 그때 그 당선되신 분이 나름대로 경제 공부도 하신 분이라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쓰죠. 대한민국의 극약 처방 딱 하나야. 부동산 정책. 분양권 전면 이런 거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의 규제를 다 풀어져 버렸어. 신났지 이제. 그러면서 특히 또 이래 IMF 터졌을 때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나라 망하는 줄 알았죠. 아, 여러분들 관심이 없었나? 사실 그렇잖아.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순진하잖아요. 막 그런 거 하면은 막 내가 잘못해서 나라 망한 것 같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금 모아서 갖다 주잖아. 응? 금 모아서 갖다 주면 그 금 가지고 딴짓거리 하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때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이 극약 처방 부동산의 그동안의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렸어요. 또 하나 한 거 신용카드를 남발하는 거예요. 소비 진작을 위해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있어.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 신용카드가 뭐야? 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다 소를 잡아먹을 기세로 소비를 했어. 소비가 진작이 되니까 어떻게 돼? 실물 경제가 돌잖아. 갑자기. 그렇죠? 그때 대학생들도 막 신용카드 막 나눠주고 막 그랬어. 응? 그게 몇 년 뒤에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모르겠어. 그분 나름대로는 그런 극약 처방이라도 써서 그렇게 빨리 탈피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얻어 터졌으면은 거기서 차라리 피를 흘렸으면 제대로 좀 정비해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었지만 어차피 국민들이 다 견뎌낼 저기가 있었다면 서로 한번 제대로 이번에 해보자 해가지고 좀 늦더라도 좀 그렇게 갔으면 좋았는데 그러질 못했죠. 그럴 풍토가 아니야, 보면은.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펴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분 임기 중에 우린 탈출했어요. 세계 유례 이런 걸 찾아보기 힘들어. 구제금융으로부터 탈피를 했어. 근데 그 IMF 빡 터졌을 때, 구제금융 사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투자들을 안 해요. 투자들을 안 해. 특히 부동산 같은 거,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회사 같은 애들, 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회사들이 또 대부분 기업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경매 시장에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만큼 경매 시장이 좋았던 때가 없었다 이 얘기야.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경매 시장에 가보면, 경매에 가보면 좋은 물건도 많이 나와 있어요? 관심이 없으시구나. 어? 거기 뭐 아파트 주거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경매에서 아파트 같은 거 낙찰받아서 돈 벌던 시대는 끝났어. 그럼 뭘 봐야 돼? 수익형을 봐야 된다고. 수익형으로 하면 대표적인 상가 건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경매에 딱 가보면 상가 건물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좋은 물건들일까? 뒤집어서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돈을 빌렸었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을 이 채권자들이 경매를 쳤어. 근데 난 여기서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야. 매달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고 벌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경매 쳤어. 이거 가만히 내버려둘 거예요? 어떻게든 안 팔아야지 이거. 달러빚을 져서라도 그거 채권자라고 합의 봐가지고 경매 취하시킨다고. 쉽게 얘기하면 좋은 물건은 안 나와요. 사실 경매에서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권리 분석도 아니고 물건 찾는 일이에요. 그게 노동이야, 노동. 모니터 앞에서 요즘 다 이걸로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홈쇼핑 이런 거 잘 하시죠? 인터넷 쇼핑 잘 하시죠? 그게 좀 남녀, 제가 비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은 그런 걸 좀 끈질기게 좀 잘 하시는 것 같아. 저만 돼도 10분 이상 보면 화가 나요. 응? 그리고 뭐 그렇게 물건이 비슷한 게 많은 거야. 응? 근데 그걸 또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 경매에서 그런 좋은 물건 찾는 건 그보다 더 심합니다. 하루 종일 눈 뒤집고 봐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그런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권리 분석만 좀 하면 이렇게 다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물건이 그닥 없어요. 완전히 그 중에 찾아내는 거야. 그게 해안이지. 그쵸? 뭐 얘기하다 이제 거기까지 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IMF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해서 살려냈는데 그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걸 딱 해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대통령이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번 고삐가 풀리니까 엄청나게 막 오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부동산이든 경제든 모든 게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들 부동산학개론 배우시잖아요. 거기서 뭐 이런 거 배우잖아. 응?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 돼. 이렇게 내려오면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를 경착륙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랜딩, 연착륙 해야 돼. 응? 그러려고, 그래서 그 정권에서, 뒤에 온 정권에서 떨어질 건 뻔하니까 이걸 좀 어떻게든 이렇게 앉혀보려고 이제 정책을 하나씩 쓰는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풍선 효과로 여기 이렇게 누르면 저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쭉쭉 올라간 거예요. 응?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어찌 해보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 지금. 억지로 힘으로 잠깐 동안만 뭐 효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실패한 거예요, 정책이. 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시장주의자 입장에서 자꾸 건들지 말자.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둬도 살 놈 사고 팔 사람 팔고 그러지 않냐? 라고 조그만 목소리로 주장을 해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약해져. 응? 자, 그래서 이 거래신고제도가 나오고 나서요. 이거 잘 안 잡히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기까지 시켰습니다. 몇 년 뒤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등기부를 띄워보면,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데 보면 그 물건이 직전에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그 금액이 다 나와요, 이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봤는데, 그걸 하더라고, 결국은. 했는데, 내가 보기엔 그것도 효과가 뭐 별로 미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에 관한 얘기.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요 세 가지 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